거의 씨가 말랐다는 말이 많을 정도로 전세가 없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한 큰 피해를 입게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 돈 1억이 있다. 나는 이 돈 갖고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분들께 조언을 주신다면 요즘 부동산 임대차 3법 중에 2법 그 2법이 어떤 거예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예요. 계약갱신 청구권, 네. 전월세 상한제. 네, 그러니까 원래 그 전세의 의무 기간이 네. 2년이었는데 네. 이거를 한 번 더 연장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청구하는 거 하나랑 네.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거 네, 네.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긴 됐어요.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뭐 한 2달 뒤면 안정화될 것이다, 한 달 네. 뒤면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정부에서 얘기했는데 네. 지금 66주째 네. 현재 전세값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나요? 거의 전무한 사례고요. 지금 그 전세 같은 경우 전세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네. 예, 그 지수 자체를 보면요, 백이 세입자랑 임대인의 균형이 맞는 수요와 공급이에요. 네, 네. 근데 지금 현재 있는 게 거의 190에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거의 2배에 가까운.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수급 불균형이 문제가 되고 있고, 더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나라 경제수장이 경제부총리잖아요. 네네. 홍남기 부총리께서 지금 내년 1월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공덕동, 염리동 쪽에 있는 아파트의 전세를 만기가 되어서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전세를 못 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6억대 들어왔는데 지금 그게 호가가 9억까지 갔거든요. 와. 그래서 동일한 돈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동일한 돈으로 못 들어가게 된 상황이 됐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내가 전세 6억 주고 들어와 있어서 내가 나가게 되면 6억을 돌려받을 텐데 네. 그 6억 가지고는 그 동네 못 있어요. 동네에 못 있으니까 네.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렇죠. 환경인 거네요. 돈을 더 보태가지고 구하면 되는데 네. 과연 그 동네에 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없어요. 지금 씨가 말랐어요. 거의 씨가 말랐다는 말이 많을 정도로 전세가 없고, 지금 심각한 건 뭐냐면요, 그 보통 전세가 오르는 단계가 이래요. 한 5억짜리가 네. 5억짜리가 한 5억 5천 올랐다 이러면 좀 올랐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마련해야지, 이 수준이 아니에요. 5억짜리가 7억이 되고요. 지금 7억짜리가 9억이 되고 8억짜리가 10억. 이게 1억을 뛰어넘은 게 아니라 지금 뭐 강북이든 뭐 저기 뭐 여러 군데에서 2억 이상씩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것도 네. 한두 달 사이에 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심각한 상황이 이르는 건데, 네. 강남에서 한 1억 올랐다 해도 좀 많이 올랐다는데 네.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전세가가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요, 네. 수도권까지도 지금 퍼지고 있어요. 서울에서 진동이 시작된 게 네. 수도권까지 계속 내려가고 그렇죠. 있는 거죠. 퍼지고 있고, 심각한 거는 서울에 있는 인구가 경기도로 많이 빠져나갔어요. 왜냐면은 서울의 전세 가격으로는 경기도에 집을 살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지금 경기도 쪽으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지금 생기고 네. 있는 거예요. 야, 심각하죠? 내년 봄에 이사철이 이제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대란이 일어나겠네요. 대란이 지금도 일어나는 진행형에 저는 아.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 되면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을 하지만은 지금처럼 부작용으로 부동산 가격이 정상적이지 않게 올라가는 거는 원치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되면 분명한 피해자들이 있을 거고, 네. 특히 제일 큰 피해자는 집이 없는 사람들은 무주택자분들. 굉장한 큰 피해를 입게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부동산이 두세 번의 상승기가 있었어요. 파리 대책이 있은 네. 이후에 그 하반기에 가격들이 올랐고, 9.13 대책으로 한 6개월 정도 조금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잠잠하다가 다시 올랐고, 네. 이번에 또 한번 크게 계속 오른 대세 상승이 좀 이어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앞으로 더 일어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 전세 가격이라는 건요, 매매가의 선행 지표예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올라가고 동생이 올라간 다음에 형이 동생한테 뒤지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 매매가라는 형이 네. 이제 그거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올라간 다음에 이 과정에서 이제 역전세라는 거, 그러니까는 역전세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지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매매가는 조금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네. 둔화된 상태고, 네. 전세가는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매매가 상승폭보다 그렇죠. 전세가 상승폭이
증폭이 훨씬 가파르다는 너무 거죠. 가파르죠. 지금 너무 심각하게 가팔라서 이게 이제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이제 갭 투자가 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기미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매매가랑 전세가가 좁아지면은 그 좁아지는 부분에 네.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본금이 작게 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가 이제 그런 시장들이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3기 신도시라고 사전 청약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하남 쪽으로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어요. 하남. 네. 그리고 이제 과천 쪽도 유입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3기 신도시 앞으로 신도시가 나오는데 과천도 포함이 되어 있고 네. 하남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뭐 네. 부천의 대장지구라든지 인천의 계양지구, 남양주의 왕숙지구 여러 군데가 있지만 네. 그 중에서 입지가 제일 좋은 데가 과천이랑 네. 예, 하남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사전 청약을 대기하는 수요들이 많이 몰리면서 네. 전세가 씨가 말랐어요. 그리고 아. 가격들은 미친 듯이 폭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이 형성이 돼서 네. 오히려 이제 갭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줬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네. 예, 그래서 규제로 열심히 매매에 대해서 대출과 세금을 규제를 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입자의 안정을 위해서 전세가를 안정화시키고 세입자들에게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임대차 입법들을 지금 네. 시행을 하고 있는데 네. 결국은 그 목표를 달성을 못했고 다 거꾸로 갔네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서민들은 전세값이 올라가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하급지로 쫓겨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가장 근본적으로 잡고 싶었던 투기에 대한 부분들은 또 일어날 수 있는 기회들이 조금 있으면 생길 수 있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이게 누군가한테는 기회겠지만 누군가에겐 재앙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람쥐 쳇바퀴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네. 그럼 다람쥐가 쳇바퀴에서 벗어나려면은 네.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쳇바퀴 밖으로 벗어나서 네. 새로운 프레임에서 달리기를 해야지 네. 다른 또 방향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은 지금 있는 규제들이 수급 조절이 될 수 있는 대로 완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네. 임대차 입법에 대한 부분들을 정상화를 시킨다든지 네. 아니면은 기존의 공급들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규제를 정상화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는 한은 이 프레임대로 계속 가다 보면 부작용의 쳇바퀴 계속 돌다가 지쳐서 또 쉬고 그리고 또 쳇바퀴 굴리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을 바꾼다는 게 이런 거예요. 깨진 유리를 네. 원상복구 시킨다고 원형이 그대로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유리를 네. 새로운 그릇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해서 공급이 원활하게 나올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이 펼쳐진다면은 네. 이번 시장은 조금 안정화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좀 늦었고 공백기가 불가피하게 3기 신도시가 나온다 해도 타겟이 좀 잘못됐고 네. 공백기가 조금 있기 때문에 조금은 내년도 가격이 올라가는 아쉬운 상황들. 네. 저는 지금 안 올랐으면 좋겠어요. 조금 쉬어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제 말씀 죄송합니다. 끝났어요. 끝나셨어요? 네네네.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갭 투자. 네. 갭 투자가 그거잖아요. 만약에 5억짜리 아파트이면 전세가 만약에 4억 5천이다. 네. 그럼 내 돈 5천만 원과 전세금 4억 5천만 원을 합쳐서 5억이 만들어지는 걸로 투자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5억짜리 아파트인데 내 돈은 5천만 원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갭 투자를 그때 정부에서 막는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네, 막는 게 이제 규제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만약에 내가 집을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은 네. 뭐 대출을 막는다든지 네. 뭐 그런 형식으로 여러 개를 냈어요. 네. 근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네. 뭐 일단은 전세를 가지고 있고 네. 내가 나중에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 뭐 집을 미리 사놓는다든지 네. 갭을 이용해서 네. 그런 거는 지금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광역지자체인 부산 같은 경우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세금에 대한 규제가 없는데 네. 지금 가격들의 상승 곡선들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 있거든요. 네. 그런 데는 집을 한 채를 더 사서 내 집은 서울에 있고 그 집은 사고 팔아도 네. 그 규제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양태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소장님 그러면 우리가 위기는 기회라고 네.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뭐 부의 증식이나 이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던 분들께서 요번에 이런 시기가 어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네. 최소한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나를 위한 방어의 느낌. 방어죠. 그러니까는 네. 공격이 아니라 네. 방어의 기회라는 생각으로 표현을 되게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아닙니다. 네, 맞아요. 네. 창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네. 방어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회이긴 해요. 음. 그래서 지금 뭐 지도 한번 보실까요? 네네. 제가 아까 방금 하남 얘기를 했는데요. 네. 보시면은 여기 기존 아파트 중에서 뭐 요런 아파트 보시면은 매매가도 많이 오르고 있죠. 매매가도 네. 오르는데 전세가랑 같이 보면요. 이거 보세요. 전세가가 오르는 속도가 엄청 좁혀졌네요. 매매가가 오르는 이게 모든 아파트는 그런 게 아니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좁혀지고 있는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고 물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남이라고 전부 다 이런 건 아닌데 네. 이런 식으로 좁혀지는 양상들이 좀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건 그거죠. 예전에는 6억이 있었는데 네. 6억으로 돈이 3억 정도의 투자금이 들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8억이 됐는데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한 2억 정도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뭐냐면은 매매가가 높다라는 걸 보면 안 되고요. 네. 갭 투자라는 거는 전세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 투자 자금이 얼마나 적게 들어가는가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가 뭐 가만히 있는 동네가 아니라 조만간에 여기 스타필드도 걸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GTX D 노선이 하나면은 거의 결정적으로 될 것 같은데 네. 거기랑 연계되는 노선들이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5호선이 연결이 되고 이 5호선에서 이제 3호선 연장선으로 가는 라인으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간접적으로 가격들이 오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네, 네. 이런 양상들이 생기는 물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최소한의 방어책으로 생각하고 물건을 살펴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펴볼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지금 하남을 얘기를 했지만은 용적률이 낮고 사업성이 좋은 물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번에 GTX D 노선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은 네. 뭐 운양지구 정도 같은 경우에도 용적률이 굉장히 낮은 아파트들이 또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겹 호재가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구로라든지 이런 데는 D 노선이 거의 확정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7호선도 있고 D 노선도 있고 그다음에 신안산선도 연결이 되고 이런 주변의 구축 아파트들도 전세가가 조금 올라가 가지고 2억대, 3억대 정도로 접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어적인 좀 수단으로 네. 사용을 해도 좀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찌 보면 일반 서민층 분들께는 재앙이 될 수도 있지만 네. 준비되어 있는 분들께는 네.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어찌 보면 저로의 찬스? 이 시기를 그쵸. 놓쳐버리면 약간 이게 계단처럼 팍 가격이 튀어오를 것 같은 공포감이 드는 정도더라고요. 요즘에 집값이 보면.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네. 근데 지금 그 되게 안타까움과 여러 가지 마음들이 교차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요즘 부동산을 하면서 느끼는 게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네, 네. 참 다양한 생각을 하구나. 그렇다고 제 말이 맞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모든 사람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선택을 안 하기 때문에 네, 네. 뭐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선택을 잘하면은 방어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네. 양상들이 네. 어쩔 수 없이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지금 부동산 시장은 들썩들썩 하고 있고 그리고 준비된 분들께는 어찌 보면 방어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도 볼 수 있는 들썩들썩 한다는 게 지금 매매가의 들썩들썩은 네. 지금 불안하게 되어 있어서 올라갈 여지들이 더 생긴 거고요. 네. 중요한 거는 전셋값이 굉장히 매매가를 위협할 정도로 들썩이고 네. 있다가 더 맞는 표현 같아서 네. 예,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네. 틈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갭 투자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는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네. 내가 살던 전셋집에선 나가야 되고 새로운 곳에 전세를 구해야 되는데 네. 그렇다고 금액에 맞춰서 직장과
학교와 너무 먼 곳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서울 살다가 뭐 안성 이런 데로 갈 수는 네. 없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예, 그래서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반전세 같은 걸로 가게 그쵸. 될 수도 있을까요? 지금 반전세로 이제 반전세화 되는 집들이 상당히 많아지고요. 네. 이제 원룸보다 투룸의 매매가도 올라가고 전세가도 올라가는 양상이 또 일어나고 있고요. 아 원룸 투룸마저. 원룸보다는 투룸이 이제 아. 또 더 사람들이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 네, 네. 그걸로 이제 이동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는데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전 그게 정말 걱정이에요. 예, 지금 그 홍남기 아까 부총리 얘기를 했지만은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금 이제는 그 시급성과 그 사안에 사태가 대해. 사안이 조금 보통 일이 아니고 보통 일이 아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통 일이 아니다.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네. 새로운 또 규제책을 낸다고 하는데 그게 좀 걱정이에요. 이게 진짜 서민을 위한 또 정책을 내는 어떤 사항들을 내는데 네. 그 규제가 또 다른 파동을 일으킬까봐 네. 이제 너무 신뢰 아까 전에 유리가 깨어졌잖아요. 우리 신뢰에 대한 게 좀 그러니까요. 깨어져서 이게 정부가 또 불안해요. 될 때마다 네. 마치 타고 있는 불에 연료를 집어넣듯이 더 활활 타오르는 느낌이어서 네, 맞아요. 정부가 이제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뭐 한다고 하시면 되게 불안해요. 네. 예. 부동산을 잘 모르는 제 입장에서도 네. 불안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영상에서도 얘기를 하고 여기에 있는 계신 분들한테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네. 진짜로 지금 뭐 한 2년 뒤에 1년 뒤 이후에 분양 청약을 받아야지라는 그런 그 확률에 계속 의존하는 그 시기가 네. 그 시간에 대한 흐름이 가격이 올라가는 또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과천이라든지 하남이라든지 위례 쪽에서 뭐 이제 좋은 물량들이 나와요. 네. 그런 그 다가온 물량에 대해서는 접근을 해가지고 뭐 해보는 그 기회를 흘려보내지 않는 거는 네. 추천을 드리지만은 지금 안 되고 쭉 기다려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번 그 다가온 기회들이 갔으면은 네. 확률보다는 이제는 실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물건으로 가는 게 조금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은 만약에 내가 지금 여윳돈 1억이 있다 네. 또는 2억이 있다 네. 그리고 지금의 이런 대란의 시작과 같은 시기가 네. 어찌 보면 나와 나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어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찬스라면 네. 나는 이 돈 갖고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으세요. 네. 그런 분들께 조언을 주신다면 네.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주택자는 대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네. 대출을 이용해서라도 1주택을 자기 재정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 수도권 지역은 조금 힘들 수 있지만은 네. 지방에서 뭐 광역지자체 뭐 부산이라든지 대구 같은 경우는 세금이라든지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괜찮거든요. 네, 네. 특히 부산요. 대구 네.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 말고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만 한계가 있지만 네. 부산은 대출이 70% 돼요. 아 지금도요? 예. 그러니까는 뭐 그 지방에서 광역 지자체에 있는 분은 지금이라도 집을 사서 실거주 목적으로 있다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전략으로 반드시 가야 되고요. 네. 만약에 전세를 살고 있고 무주택자인데 여윳돈이 조금 있으시다면은 네. 아까 말했던 그 전세가가 좁아지는 그 시기에 네, 네. 시세의 어떤 그 차익들을 볼 수 있는 물건으로 네. 갭 차이를 이용해서 가는 것도 저는 필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그리고 지방 아까 얘기를 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집을 두 채를 사도 지금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취득세는 부산 같은 경우는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두 채를 사도 뭐 가산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일반 세율로 적용이 되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일단은 무주택자는 그렇게 하시고 1주택자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여윳돈을 합쳐서 상급지로 갈아타는 전략들 무조건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지역을 찾는 거는 반드시
값이 싸다고 들어가면 안 되고요. 움직이는 호재들 그리고 확정된 호재들, 확정이 되기 직전에 가능성 있는 호재들을 꼼꼼하게 찾아보시고 들어가는 전략들이 필요해요. 소장님, 근데 요즘 집값을 보면 네. 지방과 서울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네, 양극화라고도 네.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지금 지방 광역단체 뭐 부산이나 이런 쪽에 집을 사게 되면 사실 우리가 집값 오르는 것만 보고 살진 않지만 네. 내 집값은 가만히 있는데 네. 다른 데가 올라가면 네. 솔직히 좀 배가 아프거든요. 엄청 아프죠. 그러면 네. 부산 같은데 이렇게 그 규제가 좀 없다고 해서 네. 이렇게 매수하는 것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네. 매력이 있을까요? 부산은 되게 잘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 내에서도 잘 들어가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부산에서도 네. 양극화가 일어날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해수동이라고 하는데 네. 해운대, 수영구, 그다음에 동래구 네네. 여기가 해수동이라고 해요. 네. 거기가 제일 메인이고 네, 남구 네. 쪽하고 이게 그 제가 서울에도 서울 플랜 2030이라는 게 있어서 네. 3개의 중심지 12개의 지역 중 7개 광역 중심 12개 지역 중심에서 노선이라든지 일자리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산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그 도심이 있고 4개의 도심이 있고 그다음 부도심이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또 거기를 연결시키는 지역 중심이 있어요. 네네. 근데 도심 중에서도 도심이라는 거 경제 중심이거든요. 뭐 이제 바닷가 쪽을 끼고 있는 광안리라든지 해운대라든지 뭐 이제 수영구라든지 네, 그다음에 네, 네. 남구 정도까지 음. 그런 정도까지의 어떤 지역들이 가격 상승이 크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데는 해운대죠. 거기 우리는 서울은 강남이 파동을 팍 터뜨렸잖아요. 네, 네. 거기는 해운대가 파동을 팍 터뜨린데. 부산의 강남은 해운대군요. 그렇죠. 해운대가 LCT 같은 경우는 가격들이 어마어마해요. 거기 요트 막 있고 거기 요트가 있는 데는 센텀시티 쪽에서 올라가면 수영만 요트장이라고 네, 네, 있는데 네, 네. 거기는 대우마린 앞에 있는 데고 네. 거기도 중심이고 음. 그다음에 백스코 쪽 지나면은 센텀도 거기도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쪽 지역들이 파동이 제일 큰 데고 네. 그리고 해운대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단순해요. 우동, 중동, 자동, 좌우중. 그 중에서 우동이 제일 비싼 동네예요. 그리고 중동으로도 LCT가 들어오고 거기서도 파동이 시작되고 구시가지 지금 옛날에 신시가지였던 그 좌동에 있는 신시가지도 지금 가격들이 조금은 움직였지만은 네. 가격의 키맞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지방에 대한 부분 얘기를 네, 했잖아요. 지방도 지금 키 맞춤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는 네. 실제적으로 키 맞춤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충남의 천안이라든지 이런 데는 네. 거의 이제 8, 9월 달 보면 한 12% 정도 가격들이 움직였어요. 움직이고 부산도 최근에 한 8% 정도 움직이고 가격들이 좀 많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지방도 양극화는 심해지지만은 그래도 지금 키 맞춤을 하고 있는 네. 어떤 수준의 어떤 현상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방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곳이 몇 군데가 내려- 있죠. 예. 전부 다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키 맞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은 정말 들어가려면은 내가 거주지 연고지가 거기라면은 그 연고지에서 연구를 좀 하고 네, 네. 좀 선별해서 들어가야 되죠.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좀 혼자서 스스로 하시기엔 애로사항이 있거나 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건웅 소장님께서 또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상담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광고료를 받고 소장님을 홍보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니까 순수하게 정말로 부동산을 한 번 잘못 들어가면 정말 힘들어지는 게 사실 제가 주로 하는 ETF 같은 경우는 아차 싶으면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쵸. 부동산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마음으로 네. 소장님과 말씀을 나눠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마무리를 해주실 말씀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불안정하니까 네, 그 불안정한 부분에 대해서 보편적인 공포를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편적인 공포.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규제가 나왔어. 집값이 올라가. 집값이 내려가. 이게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규제도 알면은 내가 해당되지 않는 게 많은데 네, 보편적으로 무섭게 규제를 가하니까는 보편적인 공포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고 무서워해야 되고 잘 알고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진짜 불안해요. 이제 전세가 이후에 더 불안한 시장들이 이제 일어날 건데 네. 그런 것들을 공포감만 갖지 마시고 알고 무서워하는 그리고 알고 대처하는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함을 좀 떨쳐내야 된다라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역시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말을 하고 점점 싶었습니다. 저게 합이 잘 맞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